보시면 우리가 물에 약간의 비타민이 녹아있는 비타민 음료를 뭐라고 하죠? 제가 말을 해버렸네요. 비타민 음료라고. 네. 그러면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카페인이 뭐 20ml에서 40ml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물이 가득 차 있는 음료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카페인 음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뭐 어떤 음료에 조금이라도 뭐가 들어가 있으면 그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물의 양은 엄청난데 아주 조금 들어가 있을 때 그렇게 비타민 음료라든지 카페인 음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기 시작해요. 우리의 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거 생수병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물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걱정이 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럴만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는 이제 의약품도 들어가 있습니다. 의약품? 어떤 의약품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예를 들어서 성호르몬에 대한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예전에는 그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임약이나 이런 거를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면 그 쓰레기통에서 딱 담아가지고 어디다 매립지에서 매립하겠죠. 꽉 눌러주겠죠. 눌러주면 거기에 포장이 벗겨지면서 비가 오면 스며들겠죠. 계속해서 스며들면서 그게 최근에는 이미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미 피임약의 성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임약이 들어가 있는 물병을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진통제뿐만 아니라 간질약도 들어있습니다. 간질약 아시죠? 그래서 간질약도 요즘 성분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매기를 많이 했는데 그쪽에 잔류의약품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그만 양을 우리가 생수병으로 마셨을 때 그것을 도대체 물이라고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부분에 현실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품영양학과에서 겸임 교수로 하고 있고 뭐 약사들 교육시키는 교육 현장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녹화를 해가지고 막 약간의 뭐 메가스터디처럼 약사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녹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공론이라든지 이런 대한약사회에서 하고 있는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약국도 너무 잘해서 약국 경영대상을 2번이나 받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 섭취를 안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망가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몸에서 5%만 차이가 나도 우리는 갈증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내 뇌가 잘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판단이 흐려지고 혼미해지고 그 다음에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 조금만의 차이로 내 몸이 망가질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수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수분이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피임약까지 들어가 있고 간질약까지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걸러낼 수 있는 게 있냐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인데 저도 이제 파티에서 이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최근에 의약품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준비됐어? 하고 한번 본사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의약품이 걸러지는지 안 걸러지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니? 라고 해서 제가 메일을 보냈었는데 아주 이만큼 목록이 거의 몇백 개 정도 된 목록을 다 통과했다는 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그게 정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품목이 다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 세대를 앞서서 건강을 위해서 물을 공급하려고 한다면 지금 정수된 물을 이제 먹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물의 가치는 굉장히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올바른 섭취 방법을 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의 온도는 언제 얼마 정도 됐을 때 마시는 게 좋을 것인지 언제라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자주 조금씩 섭취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의 온도는 적당한 미지근한 온도였을 때 너무 차도 너무 뜨거워도 우리 몸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온도까지도 잘 생각을 해서 깨끗한 물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구성 성분에서 가장 물이 많이 차지한 것은 알고 계시죠?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을 먹었을 때 흡수되는 속도를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밑에 보면은 혈액에 도달하는 시간이 30초 정도 됩니다. 내가 물을 마시는 순간 30초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물은 이제 혈액에서 옮기기 때문에 혈액에 가장 먼저 도달하겠죠. 그 다음 어디로 먼저 가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이 그림의 포인트입니다. 어디로 먼저 가죠? 물에 마시는 게 혈액에 공급되는데 30초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뇌에 BBB라고 들어보셨나요? BBB가 뭐냐면 뇌에는 어떤 막이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물질이나 어떤 물질이 들어갈 때 검문소처럼 한 번씩 걸러줘야 됩니다. 그 검문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에 들어가는 30초면 뇌에 도달하는 그런 1분이면 다 도달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몸에서 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장기로 가기 전에, 장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피부로 먼저 가요. 피부 탱탱해지려고? 그게 아니라 피부에 간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대사를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보다도 뇌에 먼저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집중력이 강화돼요.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물 한 잔 마신 아이와 물을 안 먹은 아이를 공부를 시켜봤어요. 영어 공부하다가 갑자기 수학 공부를 딱 해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혼란스럽겠죠. 쉬는 시간 없이 갑자기 바꿨더니 우리 아이의 뇌가 이렇게 적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뇌의 유연성을 봤더니 물을 마신 아이들이 훨씬 더 집중력이 뛰어나고 빨리 적응했다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물은 뇌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 결과로 보면 뇌에서 75%가 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메가3의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뇌 건강에는 물의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미세 플라스틱 음료를 마시면 이제 우리의 뇌도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혈액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혈액은 혈장과 이렇게 적혈구하고 이렇게 혈액 일반적으로 붉은 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쪽에 보게 되면 우리의 그 적혈구라든지 백혈구 이런 것들을 제외한 혈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혈장의 91%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부분을 물이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을 우리가 어떻게 섭취를 하냐라고 했을 때 물을 첫 번째 1.5리터, 1500ml를 음료수로 마셔요. 물로 마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로 마시는 게 750ml 정도 되고 나머지는 내가 저장해놨던 것을 분해하면서 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변이라든지 뭐 대변이라든지 땀이라든지 이런 걸로 배출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내 몸을 하루 정도 유지하려고 했을 때 내가 오늘 필요한 양의 물은 적어도 1.5리터에서 음식물까지 포함하면 2리터를 먹어야지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물을 마셔야지만 또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에너지를 태워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인데 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물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덜 만들게 되고 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이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기초대사량, 즉 지출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살이 찌는 것과 이것 물의 흡수량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정말 젊은 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를 마셔야 되는데 마실 때 500ml 이상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7번에서 8번 7번에서 8번 이걸 손으로 세시면 안 되고요. 이거 마실 때는 그냥 생각나면 마신다 이런 식으로. 즉 내가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곳에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물, 찬물을 마시는 것 또는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보다도 바로 미지근한 정상적인 온도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것, 자주 마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물이 있어야지 또는 이 혈액에 물이 충분히 있어야지 우리가 폐로 숨을 쉬어서 산소를 만들었던 것을 전신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먹었던 음식까지도 다 영양 성분으로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신 사람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하루에 4잔의 물을 마신 사람과 8잔의 물을 마시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방광암이라든지 대장암에 걸리는 확률이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노폐물을 걸러내는데도 물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섭취해야지 이런 것들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오늘은 미세 플라스틱이지만 우리의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배출하는데 물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뇌하고 척수 그러니까 태아 임신했을 때 이런 분들에게는 물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의 섭취 임신했을 때 가장 중요한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물이 깨끗하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장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사람 다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일단 이분은 무조건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은 신혼부부 또는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꼭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관절뿐만 아니라 세포, 체온 조절, 점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사 이쪽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거예요. 물을 먹을수록 내 기초 대사량이 25%에서 30%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물을 적게 마시게 되면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요요 현상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내 평소에 기초 대사량을 높이면서 예를 들어서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에서 3%가 부족하게 되면 갈증을 느끼고요. 4%부터는 우리 몸이 점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소변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5% 이상이 되거나 즉 8% 정도 되게 되면 현기증은 일어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돈, 착각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10% 정도 되면 경련이 일어나면서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게 돼요. 그만큼 아주 미량 5% 정도 이상이 차이가 생겼을 때 우리 몸 벌써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 몸으로 만들어진 비율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예전보다 우리 청소년기 때보다 물을 덜 마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에 그 물의 흡수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리면 내 몸은 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의지적으로라도 젊었을 때 마셨던 것처럼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그런 습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꼬맹이들은 70%에서 나이가 들면서 50%밖에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나 정말 체중 관리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70kg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70살이 됐을 때 나 아직도 70kg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몸의 구성을 봤더니 6리터 정도의 물은 이미 빠져 있습니다. 체중은 같지만 내 몸의 수분량은 쭉 삐쩍 말라 있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6리터가 물이 빠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다 체지방으로 채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중을 내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물이 충분해라고 하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면서 지방을 물로 바꿔주시고 수분으로 촉촉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몸에 물이 물만 많으면 뭐해? 물 빼나오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물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닙니다. 히알루론산이라고 들어보셨죠? 히알루론산이 왜 좋냐라고 했을 때 히알루론산은 자기보다 훨씬 많은 양을 물로 딱 머금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을 무릎에 딱 들어가게끔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된다면 무릎에 있는 물을 쭉 머금게 하면서 관절에 대한 윤활유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피부에 히알루론산이 하면 그 물을 쭉 빨아들여 가지고 여러 부분에 얼굴을 탱탱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이나 이런 것들 단백질이라든지 효소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입니다. 최근에는 업그레이드 되면서 들어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런 것과 물 한두 잔을 더 마신다면 내 피부는 탱탱해지고 관절은 그냥 부드러워지겠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신다면 물을 자주 마시고 여러 가지 물을 내 몸에 머금을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체 구성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물은 장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더 큰 곳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뇌예요. 우리가 치매라든지 우리 아이들에게는 집중력, 그 다음에 인지력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는 코티솔의 분비를 억제시켜주고 진정시켜주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생 73톤 정도의 물을 마셔요. 그렇게 많은 물을 마시는데 거기에 미세먼지가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면 뭐 피임약 조금 들어가 있는 게 무슨 영향이라고 근데 73톤을 마시는데 그거를 약은 우리 몸에 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깨끗한 걸러진 물을 우리가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5% 이상의 수분 섭취가 다이어트 한다고 물을 많이 안 마실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물의 양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진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물을 마시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어느 정도 먹냐? 나 안 보이니까 안 먹은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검사를 해봤어요. 정말 과학자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다 측정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일주일 동안 신용카드 한 장 정도를 먹어요. 5g 정도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달 되면 얼마를 먹냐면 칫솔 하나 정도는 그냥 제가 딱 먹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먹냐면 우리가 갑각류, 새우라든지 가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먹는 게 182개, 이 통계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어디서 먹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생수병에 담겨있는 물이 정말 카페인 음료처럼 미세 플라스틱 음료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보면 1769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또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있어요. 더 작은 거. 더 작은 거는 셀 수도 없어요. 그런 것까지도 걸러지는 거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미세 플라스틱 무서워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있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비스페놀 A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비스페놀 A 같은 경우는 우리의 아이의 조숙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암 물질도 밑에 있고 포름알데히드도 발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한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에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비스페놀 A 같은 경우에 실험을 해봤을 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었거든요. 임신 중에 비스페놀 A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 엄마의 딸의 딸까지도 그 비스페놀 A가 전달된 것을 확인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 건너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말 위대함으로 된 정수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얼마나 심각한데? 라고 하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지금 리터당 10,000개 정도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생수병에 발견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꽤나 유명한 회사들의 미세 생수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수병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어떤 데는 미세 플라스틱 한두 개 들어있다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10,000개나 들어있어? 이걸 측정하는 방법, 즉 미세 플라스틱에서 나노급의 플라스틱까지 샌다라면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다행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깨끗하겠지. 그렇지만 제주도도 뚫렸습니다. 제주도도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물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좀 우리의 한 세대, 우리의 자식 세대라든지 이런 현재의 나는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좋아질 기미는 아직 없어요. 그러면 좋아질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내가 적극적으로 깨끗한 물을 걸러서 먹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1인당 포장용 플라스틱을 어느 정도 쓰냐면 61kg 정도, 62kg 정도 써요. 엄청 많이 쓴다고 생각하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저도 가끔씩 집에서도 일을 하는데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 제가 들고 가는 플라스틱의 양을 보니까 1년 정도 생각해보면 저거보다 더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게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골에 있거나 이렇게 할머니들이라든지 이런 인구나 가구의 평균을 냈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거의 안 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보면 플라스틱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 플라스틱이 62kg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훨씬 더 많이 써요. 그 다음에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생수통이라든지 음료라든지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악순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수에서 발견되는 게 페트병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페트병이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이 플라스틱이 다시 또 생수병으로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방법은 걸러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검사를 해봤어요. 1리터당 평균 0.9개 검출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이건 미세 플라스틱이고요. 걸러주는 필터가 조금 헐거웠기 때문에 많이 통과됐지 만약에 더 촘촘한 필터를 해서 검사를 했다면 훨씬 더 많은 게 걸려 있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외선이 강한 시기에 우리의 생수병이 밖에 있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건 우리나라에서 경고한 겁니다. 포름알데히드, 그 다음에 안티몬 이런 것들이 해외 기준을 넘어서요. 왜냐하면 자외선에 의해서 생수병이 노출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전에 분명히 내가 샀을 때는 냉장고에 있었지만 내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냉장 보관해서 왔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수병이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수병 자체도 플라스틱을 만드니까 안 쓰는 게 좋겠지만 이 안에 있는 물조차도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생수병으로 물을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좀 안타까워요. 처음에 제가 한 20년이 넘죠. 30년 같은 기억도 안 나는데요. 제가 처음에 대학을 갔을 때 이제 대학에 갔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냐면 그때는 이제 서울 사람들하고 이제 학교를 다녔고 저는 이제 시골 사람이니까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생수병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거의 그 1990년대 중반 정도에 생수병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휘발유보다 더 비싼데 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휘발유 값이 500원, 600원 리터당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물은 1,000원이었어요. 900원 정도. 그러니까 이거 물보다 더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면 훨씬 더 비싼 거죠. 그걸 왜 먹어? 그랬더니 중금속을 피하려고 먹는데요. 그때는 중금속이 그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뭐냐면 중금속이 문제가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과 의약품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때가 됐어요. 수돗물에서 생수통을 먹었다면 이제는 패러다임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이게 중금속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의약품과 미세 플라스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를 통해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미 나왔죠. 부산 수돗물에서 미세 플라스틱 첫 검출됐고 계속해서 가끔씩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수장하고 채취 수돗물 했더니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요. 정수를 해도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자꾸 또 늘어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뉴스에서 어떤 뉴스를 봤냐면 깜짝 놀란 게 우리가 그 수원지는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하고 있죠. 보호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원지 지구에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해놓잖아요. 이렇게. 그럼 밑에 페인트를 발라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게 자전거가 왔다 갔다 하고 밟고 그러니까 페인트가 조금조금 부서져요. 비가 오면 거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검출이 되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가끔씩 오리배를 띄웁니다. 오리배를 페인트를 칠했어요. 벗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수원지도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플라스틱은 정말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중에 떠다녀요. 비로 내립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게 위에만 만들면 되는 거 안전한 거 아니야? 그게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순환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도 굉장히 그거에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중국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쓰는데 한번 끓여봤더니 미세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이 많이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한번 봐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나노 플라스틱하고 미세 플라스틱 끓였더니 그게 또 가라앉는 겁니다. 쭉 가라앉아서 위에만 떠서 먹으면 돼 라고 아주 그런데 거기서 또 웃긴 얘기는 뭐냐면 이 중국에 있는 물은 석회질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같이 연수나 이런 거 쓰면 끓여봤자 4분의 1 정도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물은 이제 끓여 먹어야 돼 라고 한다면 중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건 중국 물만 가능한 겁니다. 중국 물은 석회질이 많이 있어서 미네랄도 많이 있지만 그런 좋은 물이기도 하지만 우리한테는 좀 다른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고 봤을 때 폐하의 뇌까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신경을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무조건 첫 번째 무조건 물부터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만 먹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가습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습기 너무 좋죠. 미세 플라스틱이 공중에 떠다니기. 그 다음 또 하나는 얘네들이 또 오염도 시켜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요즘에 수경재배 많이 합니다. 수경재배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그냥 일반적인 물을 주게 되면 식물에 다시 열매에 다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와서 그걸 또 먹어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모든 물들은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정수기를 쓰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내 몸에 또 망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망치고 그 다음에 순환계라든지 자가 면역질환을 일고요. 우리가 안 좋은 물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몸에 염증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염증이 아토피가 되고 여러 가지 질환이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반대로 얘기하면 내 물만 바꿔서도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스페놀 A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낼 수 있어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안티몬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물병에 많이 들어가 있던 거 그런 것들도 다 개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노출이 오랫동안 장기간 되면 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도 문제가 되고요. 현재 나도 미래에 어떠한 질병에 걸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이 위에서 뭐 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오염물질을 뽀했을 때 얘가 물로 해서 정수장까지 흘러내려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잘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프랑스 다국적 회사예요. 우리 지금 산오피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예전에 백신도 코로나 백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도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상류와 하류에서의 물고기 변화를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상류에서는 지금 보면 암컷과 수컷의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적당하죠.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하류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에 보면 성에 대해서 자기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는 그런 물고기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상류하고 하류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런 물질들이 오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할지는 뻔하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개체수가 감소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불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채소를 수경 재배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걸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요.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물을 계속해서 줬더니 그런 열매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두고 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 집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물의 사용은 정수한 물을 쓰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에서 플라스틱이 최근에 발견되고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이 예를 들어서 명란젓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루에 여러 번 마시고 2리터의 물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깨끗하게 정수하는 그런 환경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는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라 지금 환경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에 있는 공장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뉴스에서 나온 내용은 과부라 핵산 술폰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이거 좀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했냐면 공장지대에서 그 유출을 막은 다음에 물을 기다렸어요. 그 물이 다 흘러갈 때까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우리의 정수 시스템은 이런 것까지도 걸러낼 수가 있어요. 굉장하죠. 그런데 대구 시민들은 다 모르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대구 고령도 문제가 있고요. 그 발암물질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기준치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내 몸에 너무 와닿았는데 이게 고쳐질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고요. 지금 내가 당장 정수한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서울 수돗물보다 5배가 더 높아요. 서울이 더 안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부산과 대구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시스템이 좀 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수도꼭지라든지 수도관도 문제예요. 제가 보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뉴스에도 많이 보잖아요. 새 아파트인데 녹물이 나와요. 이상하죠? 새 관인데 이게 다 안 좋은 것들, 특히 요즘에 재료값들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서 좋은 것들을 쓰지 않았을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수도꼭지도 이제 납항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을 좋은 것을 안 쓰고 원자재 값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재료값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중금속이 납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정신장애, 심장장애,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도꼭지를 통하는 것보다도 정수기를 일단 한번 통하게끔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어요. 그 다음 이제 의약품이 물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생제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딱 들어있는데 부산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점검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잘 되는 겁니다. 대구는 좀 덜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은 없습니다. 이런 기준이요. 이런 기준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계속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특별한 기간 동안만 하는 거예요. 조사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게 어떤 약물들이 들어가 있냐면 아세트아미노펜은 우리가 말하는 타이레놀입니다. 타이레놀도 물 안에 들어가 있고요. 혈압약도 들어있고 카페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진통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생제, 항균 물질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항균 물질, 항생제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신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가끔씩 이러잖아요. 우리 항생제 먹기 싫어요. 처방 받았는데 그 다음에 진통제 먹기 싫어요. 하지만 물에 이미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수기로 걸러야 되는 이유고요. 이쪽 시스템은 딱 그렇게 만점이 나왔는데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탁센 있죠. 그 다음에 폰탈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다 없어요. 모든 기준을 다 모든 시도의 정수장에서 맞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장에서 맞추지 못한 것을 내가 세대를 기다리지 말고 이것을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견되는 거는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검색한 겁니다. 검출했을 때 이런 약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특히 안타까운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보면 이게 피임약입니다. 피임약도 있어요. 피임약을 조금씩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플라스틱은 위험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닌 대한민국의 현실이 돼버리고요. 페트병 자체를 좀 없애는 게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페트병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도 안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물질이나 의약물질뿐만 아니라 수도관에서 있는 물질도 굉장히 많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면 적어도 어떻게 습관을 해야 되냐?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좀 덜 접하려면 종이컵 같은 것을 덜 쓰는 게 좋겠고요. 종이컵들 쓰더라도 한번 헹구고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종이컵을 쓸 때는 예를 들어서 높은 온도면 훨씬 더 용출이 많이 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콜라를 담으면 더 많이 돼요. 그냥 물보다. 예를 들어 산성이 있다든지 이런 성향이 있으면 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습관적으로 챙기시고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 다음에 물을 마시면 어떤 일들이 좋아지냐면 이게 근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초등학교 75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물을 마셨을 때 아까 말했던 인지력, 영어 공부하다가 수학 공부를 했을 때 점수도 좋아지고 빨리 적응하는 거, 물 한 잔을 마시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성인 대상으로 했을 때 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집중해서 더 열심히 했다는 것도 연구 결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분 섭취를 했을 때도 기억력이 더 향상된다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기억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 단어 외울 때, 그럴 때 물 한 잔 먹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티솔이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포도당 주스를 하나 먹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물을 먹게끔 했어요. 그 다음에 한 40분 지나고 해서 스트레스를 꽝 줘봤습니다. 스트레스 줬더니 어떻게 되냐면 물을 먹은 사람들은 그냥 어이구 깜짝이야 그러는데 이쪽에 예를 들어서 포도당 주스를 먹은 사람은 어이구 이렇게 해가지고 화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몸의 변화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굉장히 자주 마시는 게 내 몸에 좋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 물이 검증된 정수를 마셔야 되고 세균, 방사성 물질도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그 거부감도 없어야 되고 맛도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온도입니다. 온도는 미지근한 물을 먹을 때 내 몸에 흡수가 제일 잘 돼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 그 다음에 찬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빨리 먹고 갈증나 했을 때 찬물 마시는 것보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보다는 온도의 냉온수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미지근한 온도 10도에서 22도 정도를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페트병 같은 일회용기를 줄이고 꼭 사용할 때는 좀 헹궈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콜라나 사이다 이런 산성 같은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물을 마시면 나의 기초대사량이 30%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내 몸에 예를 들어서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증된 정수 시스템을 썼을 때 세균, 중금속, 방사성, 그 다음에 의약품까지도 걸러낼 수 있다는 거. 그 리스트 나중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체크가 되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냐? 하루에 2리터 물을 마셔야 되는데 애를 한꺼번에 2리터를 마시지 마시고 7번에서 8번 정도 나눠 마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꼭 아침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는 꼭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밤새 물을 7시간 동안 물을 안 마셨기 때문에 내 몸이 삐쩍 말라 있어서 뇌가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반짝 깨워줄 수 있게끔 물 한두 잔 정도를 마시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땀을 흘리거나 운동을 했을 때 당연히 중간중간 물 마시고요. 특히 요즘 같은 때 일하고 있을 때는 물을 많이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집중이 필요한 공부할 때는 아이에게 물 먹는 습관을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더라도 물을 주세요. 그러면 코티솔에 의한 내 아이의 몸 파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뜨겁거나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해서 마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이렇게 집중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강한 물을 건강한 방법으로 이렇게 마셔서 건강해지시길 기원하고 2부에서는 지금 그동안 기다리셨던 뉴 이스프링에 대한 교육이 있으니까 많이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위대하게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런 문구고 위대한 문구인데 이 슬로건대로 여러 리더님들이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집중해서 감사드리고